네, 방금 소개받은 종근당의 김인효라고 합니다. 일단 제가 그 김건일 교수님한테서 먼저 위약을 한방 제조해서 어떻게 만들면 좋겠느냐라는 그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저도 고민을 해봤는데 이게 진짜 거의 불가능하겠더라고요. 저도 제약회사에서 연구소에서 약 만드는 거를 20년 동안 했는데 이게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 여기 발표드린 내용은 어떤 정답을 이야기한다기보다 그냥 저는 실은 한 3-4장 준비해가지고 여러분하고 그냥 디스커션하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고 처음에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일단 그 위약과 관련된 부분에서 좀 몇 가지를 짚어보고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는 정도로 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이제 이중맹금 임상 시험을 위한 위약의 재조물 평가. 이런 이중맹금이라는 게 뭐냐면은 시험자도 모르고 피험자도 모르고 먹이는 사람도 내가 뭘 먹이는지 모르고 먹는 사람도 내가 뭘 먹는지를 모르는 시험인 거거든요. 그걸 이중맹금 시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지금 이제 임상 시험을 이제 보통 할 때 지금 이제 임상 시험에 관련된 식약처에서 고시를 한 관리 기준을 먼저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일단 기본적인 원칙은 이 임상 시험용 의약품이 이중 눈가림과 무작위 배정 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충분히 고려되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럼 눈가림, 이게 이제 블라인드 테스트인데 이 눈가림이라는 거는 임상 시험에 관여하는 사람, 이거는 이 사람은 여기서는 이제 시험자도 되고 피험자도 되고 다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석, 조직 등에서 배정된 치료법에 대해서 알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 결국은 이제 어떤 사람이 이게 진짜 약인 것 같다라고 느끼게 되면 이게 실제로 그쪽으로 좋은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최대한 이제 배제하자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이게 이제 실제로 이제 임상 시험을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이 다 모를 수는 없죠, 그죠?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분명히 이제 그 임상 시험을 하는 모니터링하는 담당자 1명 또는 2명 정도는 이 번호표를 가지고서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 번호표를 열 수는 없어요. 딱 정해놓고 블라인드를 해버리는 거예요, 처음. 그래서 이제 임상이 만약에 7년짜리 임상이다. 그럼 7년 동안 모르고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임상 시험 중간 결과를 발표한다라는 게 실은 이제 그걸 깨야 되기 때문에 쉽지가 않죠. 그걸 깨는 순간 임상이 거기서 끝나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임상 계획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게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무작위 배정을 해야 된다.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시험자들을 이렇게 딱 봤더니 이 사람은 약이 좀 잘 들을 사람 같아. 그리고 이 사람 딱 보니까 약이 안 들을 사람 같아. 그래가지고 이걸 약이 잘 들은 사람을 이쪽으로 보내고 이쪽으로 보내고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모든 시험자를 무작위로 랜덤으로 그냥 나누는 거야. 아무 조건 없이. 그래서 그걸 이제 무작위 배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원칙을 지키면서 이제 임상 시험을 했을 때 그 임상 결과를 가지고서 이건 정말로 믿을 수 있다.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시험 관리를 할 때도 여기에 이제 시험 관리 규정이 전체 중에서 이제 필요한 부분만 좀 발췌를 해봤는데요. 시험 관리 규정 중에 눈가림 효과를 확인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이제 눈가림 효과가 충분히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약을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탕약이에요. 근데 먹었더니 이건
약처럼 이제 써요. 근데 이거는 아무 맛이 없어. 이러면 당장 이게 약이다 아니다 구분이 가겠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눈가림이 깨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게 현재 임상시험의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고민을 하다 보니까 와 이게 정말 이 한약에서 만드는 게 정말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한방 제재에서 위약을 가짜약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가짜약에 대해서 규정이 나와 있는 거를 전부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위약에 대한 규정이 정말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데 그냥 진짜 약하고 무조건 같게 느껴져야 된다 라는 그 룰이 제일 크고요. 이걸 이제 좀 규정적으로 적어놓은 것들을 찾아보면 위약이라 하더라도 원료약품 및 물량 이거는 이제 뭔 소리냐면은 이 가짜 약을 만드는데 무엇을 넣어가지고 만들었는지 적어야 된다. 그리고 제조원이 어딘지 적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제조 공정을 적어야 된다.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뭘 넣어서 어떻게 만들었는지 적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은 주성분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을 설정한다. 이거는 이제 주성분 확인 시험이라는 걸 해가지고 거기서 아무 픽이 안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약물이 없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겠죠. 이게 이제 지금 가이드라인으로 나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위약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이제 식약처에서 이건 공청회에서 그 나온 문서를 찾아봤더니 위약과 대조약에 대해서 이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시험약과 위약을 각기 다른 제조소에서 제조해도 되는지요? 이러면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임상을 하려고 하는 약이 A라는 약이 뭐 예를 들어서 광동제약이라는 데서 만들어진 약이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위약도 광동제약에서 만들어서 공급을 보통 하는 걸로 보통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고 위약은 다른 데서 만들어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주문해서 받아서 쓸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위약의 경우 주성분 이외의 양이 시험약과 동일해야 하는지요.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어떤 과립제다 그러면 과립제 안에 주성분이 A가 들어가고 B도 들어가고 C도 들어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A만 싹 빼면 위약인데 그렇다고 그러면 A 빼고 B, C를 꼭 똑같은 양을 넣어야 되느냐 라고 질문을 한 건데요. 일단 식약처에서는 주성분 외에는 똑같이 하는 거를 공고한다라고 했습니다. 공고한다. 근데 실은 제가 이제 제약회사에 있지만 제가 위약을 저도 많이 만들어 봤지만 주성분을 빼고 나머지 그 요소들을 똑같이 넣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만들 수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주성분만 갈색이고 나머지 B, C, D는 전부 백색이에요. 주성분 갈색을 뺐는데 색깔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걸 만드냐.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이제 공고사항이고 실제로는 그 갈색을 맞추기 위해서 온갖 색소를 가지고 막 섞어가지고 비슷한 모양의 새가 나오도록 이렇게 보통 디자인을 합니다. 그래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약에 대한 안정성 시험이 필요한지요. 이거는 이제 위약이 만약에 뒤에 다시 나오지만은 꼭 필요하진 않습니다. 이건 안 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아직 공표는 안 됐는데 그 해설서라는 게 또 있습니다. 이 앞에 기준에 대한 해설서. 여기에 보면 위약의 안정성에 대해서 위약의 사용기한은 임상시험 예상기간을 포함한다. 그리고 위약이 특이하게 이게 뭐 시간이 변함에 따라서 이게 뭐 모양이 변한다거나 색상이 변한다거나 이런 요소들이 있으면 시험을 한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안 해도 된다. 보통 제약회사에서 위약을 만들면 안 합니다. 안정성 시험을. 그러니까 그냥 안 해도 되도록 안정하게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만들죠. 요까지가 이제 그 임상 시험을 하기 위해서 이제 지금 그 위약과 관련된
그 규정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요 정도가 나와 있더라고요. 더 이상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까지 일단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럼 실제로 이제 그 이중 맹금 시험이 어떤 식으로 되는지를 간단하게 좀 도식화 시켜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요게 이제 그 만약에 300mg을 약을 포함하고 있는 어떤 약이라고 합시다. 이게 약이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가짜 약입니다. 가짜 약이면, 근데 이제 임상 계획서상 이제 이걸 이제 의사분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 이게 결국 그 이거를 한 900mg 정도까지는 올려봐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계획이 짜였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걸 이중맹금 시험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애시당초 처음부터 가짜약을 900mg까지 먹이면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표가, 약을 증량한다라는 것도 표가 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애시당초 3캡슐을 먹이면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이제 어떤 피험자군이 있습니다. 그럼 피험자군이, 이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었어요. 그럼 류마티스 관절염 때문에 이 사람이 보통 약을 계속 먹어왔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안 먹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피험자라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그 사람이 먹던 약의 효과가 다 없어져야지 이 임상시험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약의 그 약이 몸속에 남아 있지 않도록 클리어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러닝 피어리어드라고 하는데, 잘 아시겠지만은 이 과정부터 해가지고 가짜 약들을 모두 다 이렇게 3캡슐씩 이렇게 시험군 대조군 이렇게 먹이게, 그렇게 먹이고, 그 다음에 이제 도주를 이제 시험군은 진짜 약을 이제 그 다음 투여하기 시작합니다. 대조군은 역시나 가짜 약만 계속 주고 올 거야. 하지만 피험자도 모르고 시험자도 모르는 거죠. 이거는 계속 하다가 이제 하면서 이걸 이제 임상 계획에 따라서 이 반응 지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거에 대해서 반응을 한다 안 한다, 이걸 가지고서 반응을 하는 사람들은 다음번으로 투약,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도지를 이렇게 서서히 올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진짜 약을 이 세 알을 다 주더라도 처음부터 내가 진짜 약을 여기서 먹었는지 여기서 먹었는지, 이 사람이 진짜 약을 먹었는지 이 사람이 먹는지 모르게 만든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이중맹금 시험의 기본적인 그 프로토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애시당초 처음에 이제 임상 계획에 따라서 위약을 어디까지 만들고 그 다음에 몇 알씩 먹이고가 이제 정해지게 되겠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경우는 금방은 이제 300짜리 약을 한 캡슐, 2캡슐, 3캡슐씩 이렇게 먹인 경우고, 그 다음에는 어떤 이제 이렇게 약을 애시당초 처음부터 150짜리, 300짜리, 600짜리 이렇게 다르게 만들어 놓을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는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되느냐면 이렇게 150짜리, 300짜리, 600짜리를 같이 먹여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여기도 같이 먹여서 시작하고, 그리고 제일 처음에 저용량을 투약하고 중용량 투약하고 고용량 투약하고 이런 식으로 투약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이중맹금 시험이 유지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실제로는 앞에 보여드렸던 두 가지는 잘 없습니다. 왜 없느냐면 대조군의 사람들이, 이 사람이 아픈 사람인데 약을 안 주고서 간다라는 게 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 지금 세 번째 보여드린 예가 거의 실제로 실시되고 있는 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시험하려고 하는 약이 A라고 치고, 그 다음에 B가 원래 대조약입니다. 대조약. 그러니까 이제 이미 시판되고 있는 약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임상 계획을 시판되는 약 대비 좀 더 좋은 효과가 나오는 우월성이 입증되는 걸 엔드포인트로 잡는다. 만약에 이제 이렇게 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디자인해서 이제 들어가면, 이게 이제 시험군 대조군이 러닝 피어리드부터 이렇게 이 5개를 가짜 약을 다 먹으면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5개. 그러면서 시험군은
이 A가 진짜 약으로 하나씩 스위치가 되면서 올라가고요. 그 다음 대조군은 B가 하나씩 스위치되면서 올라갑니다. 물론 500에서 더 이상 도지가 없으면 이거는 약 그 용법에 따라서 이제 지표에 따라서 얼마 이상 얼마까지는 250을 투여하고 얼마 이상은 500을 계속 투여한다 뭐 이렇게 돼 있을 수가 있죠. 그러면 이렇게 따라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지금 일반적으로 이제 이중맹금 시험을 할 때 그 임상에서 이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까지 이제 일단 임상 그 시험에 대해서 좀 도식화시켜서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약을 만드는 거에 대해서 간략히 몇 가지만 설명드리고 다시 이제 합쳐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지금 우리가 그 한방과립제 이러면은 그 어떻게 만드는지 대충 이제 설명을 드리면요, 아주 그냥 무식하게 그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별로 어려운 게 아니고, 이제 약 가루를 이제 넣고, 약 가루가 아니라 여기 이제 분말을 넣고, 그 다음에 여기다 액을 넣으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냥 보통 밀가루 반죽하듯이 반죽을 하는 겁니다. 반죽을 하고, 그 다음 반죽이 다 되면 그걸 갖다가 이렇게 그 표준망이라고요, 메쉬가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다 쭉쭉 밉니다. 밀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이게 국수팔처럼 이렇게 쭉쭉 뽑혀서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 국수발을 다시 이제 건조를 한 다음에 다시 그 망에다 한 번 더 걸러주면 이게 국수가 뚝뚝 끊어지면서 짧게 됩니다. 그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한방과립제 모양이 거기에 이제 그 모양처럼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만약에 위약을 만든다고 치면 그 회사에 가서 그 색상과 그 다음에 그 모양으로 만드는 거는 제가 생각해도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대신 거기서 이제 향과 맛이 감당이 안 돼, 어떻게 흉내를 낼 수가 어렵다는 그게 이제 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이제 그래서 한방과립제 같은 경우는 이제 농축 익스트랙트를 이 분말에다가 이렇게, 분말이라고 하면 이제 뭐 스타치나 락토즈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흡착을 해서 그래뉴레이션해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참고로 요즘은 이제 이런 금방 저 과정들이, 제가 20년 전에 제약회사 갔을 때 금방 말씀드린 대로 저거 반죽된 거를 이렇게 많은 반죽을 전부 사람들이 손으로 이렇게 채를 밀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정말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산부 사람들이 팔뚝이 이만하게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그러다가 요즘은 이제 다 이걸 자동화 시켜가지고 이런 하이스피드 믹스라든지 프리베드 드라이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이렇게 과립을 만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과립을 만드는 게 이게 양약이든 한약이든 떠나가지고 제일 중요한 키 스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립이 만들어지면 이걸 갖다가 과립들을 적당하게 잘 쾅 찍었을 때 성형이 되도록 적당한 강도로 만들어서 그걸 뭐라고 할까요? 쇠와 쇠가 이렇게 압착하는 게 이 펀치인데요. 이렇게 타블리팅 머신에다가 이 과립을 넣고 쾅 찍으면 이게 정제 모양이 됩니다. 그렇게 이제 정제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과립을 만약에 쾅 안 찍고 여기에다가 이제 이 홀이 있는데 여기다 캡슐을 이렇게 뚜껑 열린 캡슐을 집어넣고 거기다가 이렇게 그 과립을 필링을 합니다. 이렇게 쭉 밀면서 그렇게 담아가지고 뚜껑을 쾅 닫으면 이게 이제 그 기계인데요. 그렇게 하면 이제 캡슐 필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하면 정제가 나오고 이렇게 하면 캡슐제가 나오는 거죠.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과립을 만들어서 그 과립을 여기다가 담아가지고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방법을 좀 설명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한 장 슬라이드를 말씀드리려고 지금까지 주저리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이제 한방과립제에서 위약 제조를 하는데, 이게 도대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위약을 만들 때 먼저
이 색상하고 성상은 제가 생각할 때는 얼마든지 흉내를 내서 시험자들이 인식하지 못하도록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향은 저희가 보통 이제 뭐 이 드링크제 뭐 이런 것들 하면서 향을 굉장히 많이 맞추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제약회사에서 뭐 연구원들이 향에 대해서 많이 알아가지고 이걸 향을 막 이렇게 맞춰가지고 좋은 향을 이렇게 뽑지 않습니다. 실은 그 향을 어떻게 하냐면 향료 회사에다가 위탁을 해가지고 야, 우리가 이런 컨셉으로 향을 만들려고 하는데 너가 좀 좋은 향들을 만들어가지고 배합해가지고 한 몇 가지 가져와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가져와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쭉 보니까 이제 이건 바나나 향이 나는데 이거 괜찮은데 이래가지고 이제 이걸 실렉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걸 계속 이제 트라이얼 에러를 몇 번을 거쳐가지고 향을 결정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이 한약의 이 약재 향이 좀 독특한 문제가 있긴 한데 그래도 지금 현재 실제로 우리가 뭐 드링크 이런 거 만들면은 인삼 드링크 같은 걸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삼 가지고 그 인삼 드링크에 있는 인삼 향이 나느냐면 절대로 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인삼 말고 인삼 향을 또 추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마시면서 이거 인삼 같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제 그런 향들을 통해 가지고 이 조향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향료 회사에는 조향사라는 또 직업을 가진 분들이 또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통해서 감당이 가능할 것 같고요. 이제 문제는 맛인데 제가 이건 생각해 봤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 때문에 불가능하겠다 라는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인간이 이 맛이라는 거는 실은 원료가 조금만 바뀌어도 맛 구분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맛을 똑같이 들어갈 약을 빼놓고 어떻게 맛을 똑같이 맞추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생각에 이거는 안 된다 라고 제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원하는 저도 답을 드리고 싶었는데 제 고민은 좀 이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선책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 그래놀을 가지고서 임상을 하지 마십사. 이 그래놀을 캡슐에다 담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임상을 하는 게 최선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의약품 식약처 고시 등에 보면은 과립제하고 캡슐 제형이 비교 용출 시험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동등하다는 걸 증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캡슐 안에다가 이 과립을 담고 대신 과립은 이게 향이라는 거는 어쩌면 속일 수 없을 수도 있으니까 향과 색상은 이렇게 비칠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맞출 수 있어요. 맞춰가지고 담고 대신 맛은 이제 전혀 닮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맛은 볼 수 없도록 캡슐에다 담잖아. 그렇게 담아가지고 하면 어떨까? 대신 이제 캡슐에는 지금 이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총 7가지 사이즈의 캡슐이 있습니다. 그 캡슐에 보면 일단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어디까지 많이 쓰냐면 주로 많이 쓰는 게 이 005부터 해가지고 3호 정도까지 요 정도 사이를 주로 많이 씁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은 이 0005 왜 이 캡슐 넘버를 어떤 사람이 이렇게 먹였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어쨌든 0005 이쪽은 우리가 보통 딱 보고 넘기기에 좀 부담스럽게 큽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가능하다면 이 정도 사이즈까지 내려가면 제 생각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험을 해보면 4캡슐 내지 뭐 6캡슐까지는 시험하는데 크게 무리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눠서 담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사이즈가
예를 들어서 005 같으면 여기에 fill weight range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어떤 파우더의 그 밀도에 따라서 540mg부터 한 1g 정도까지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뭐 한방 과립제, 제가 이제 과립제 가지고 먼저 생각을 해봤기 때문에 한방 과립제 같은 경우 한 2g에서 3g 사이 정도가 대부분 일반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소분해서 담게 되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상이 제가 그 위약 관련해서 그 좀 생각해 본 거를 말씀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요거 말고도 질문이 있으시면 얼마든지 허심탄회하게 질문을 해주시죠. 제가 생각을 최대한 해서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최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